반갑습니다. 예, 저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기 관장님도 끝까지 보시나 보죠. 예.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 강연을 할 때 인사할 때 박수 치는 것만 보면 그 클래스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자식도 잘 되고 3대가 복을 받고 또 어떤 이 다음에 또 어떤 더 좋은 일이 생겨나고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박수와 더불어서 함성도 질러 주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이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오늘 김상진 관장님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대구의 문화 지금 문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뭐 교수님들 강의도 있고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청년 문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관객분들이 너무 젊으셔 가지고 제가 이게 새파란 핏덩이가 지금 앞에 나와 가지고 마이크를 잡는 게 상당히 부담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싶으실 도 있겠지만 좀 너른 마음으로 오늘 저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우리 영학도서관 좋은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고 또 어디보다 이 대구에서 가장 훌륭한 그 수성 구민들이 같이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일 또 프로그램 탐방도 같이 가시는 거죠. 예, 서로를 위해서 인사 한번 하시고 박수 한번 뒤에 가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죠. 예, 박수 한번 치시고 예. 예, 예. 예, 저는 제 이름은 이창원인데요. 예, 이름은 창원인데 제가 대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원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친구는 세창원으로 신창원이 이름이 있었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형님 누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되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청년들이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저는 문화기획자라 처음 이렇게 낯설실 겁니다.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좀 낯설실 건데 저는 이제 직업 문화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기획자를 하기 전에 저고요. 야가 저고요. 예, 다른 사람 같죠. 야가 저고요. 군대 있을 때고 6살 때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딴따라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음악을 20대 때까지는 되게 이렇게 뭐 이게 깝죽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연주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뭐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뭐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했었었고요. 야가저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41 됐는데 한 30대까지는 계속 머리 길게 해가지고 제 부모님이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저 뭐 밥 먹고 살겠나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 살았었고 저희 뭐 인디053이라고 하는 제 문화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디는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고 053은 대구 지역번호 해서 대구에서 이제 독립문화예술 운동을 하는 혹은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고요. 예, 오늘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뭐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 저기 형님 누님들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신 분? 이 길 한 분도 안 계세요? 역시 우리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 가시면 꼭 이런 거 보이시오. 이런 거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가시면 도대체 이런 길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걸 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딴 데서 다 사진 찍으시는데 여기서 앞에서 아무도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 하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양한 어떤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요 강의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학자들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지역 일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좀 이 지역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 젊은 시절을 조금 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타겟을 전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와가지고 강의 좀 저는 되게 좀 청년들이 올 줄 알고 좀 재밌게 했는데 요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에레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도서관이니까 에레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쓴 책입니다. 아마 영국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소설인데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영어로 nowhere,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을 그냥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썩 뒤집으니까 이렇게 에레혼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nowhere를 그냥 이렇게 딱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소설이 영국의 이 주인공이 어느 나라를 가는데 이 나라 이름이 에레혼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상향과 정반대, 완전 디스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영웅시하고 환자는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뭐 범죄화하는 나쁜 짓을 한 사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에레혼, nowhere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19세기가 영국이 이제 막 제국주의가 막 이렇게 막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막 팽창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때의 이 지역 사회가 요즘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처럼 저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여기가 아니냐 이런 뭐 풍자적인 소설인데 저는 아마 이게 우리 지금 대구 이 경북학회에서 뭐 함께 이 영학도서관과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에게 지금 청년들한테 지역이란 게 저는 에레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공부를 해서 떠나야 되는 곳이고 공부를 잘해서 혹은 내가 취업을 해서 서울에 가야 되고 여기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서 약간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지금 대구가 순유출 인구가 뭐 매년 20대들이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이 빠지고 되고 있고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처음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대구가 어떤 곳이었나?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 대구에 이렇게 살아왔나를 보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청년 문화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도 다들 뭐 청년, 지금도 청년이시고 지금도 뭐 항상 청년이시고 청년이라는 청년 문화가 뭐냐 도대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청년 문화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내린 정의는 그냥 세대적으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젊은 요소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요소라는 게 뭐냐?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강의 들으러 오시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고 우리 지역 사회나 혹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청년 문화가 아니냐라고 좀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은 요소가 청년 문화다, 젊은 요소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젊은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세대가 청년 문화로서 발휘된 것은 저는 처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1970년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20대 때, 30대 때 진짜 딱 청년 문화로 시작하신 요 첫 세대들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교육이라는 게 처음 되면서 의무교육이라는 게 생기고,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이 생겨나고,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학교를, 물론 뭐 시골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한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눈만 뜨면 들판에 나가셨지만, 이때부터 어찌됐건 이제 국민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세대들이 청년기가 되었던 20대가 되었던 게 70년대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대학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데가 요때인데, 1970년, 저는 80년에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야기인데 멀쩡합니다. 제가 이제 고 10년간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오늘 싹싹 뽑아봤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딱 70년대 때 있었던 세 가지를 딱 뽑았을 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맞은편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둘 다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우리 대구. 물론 박 대통령은 이제 구미 출신이고, 사실 여기서 인격의 형성을 구미에서 해서 뭐 대구 사범을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다 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태일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태어나서, 물론 이제 마지막 끝은 서울에 가서 어떤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대구의 청년 정신이란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라고 보면, 저는 사실 이분으로 시작합니다. 전태일이 청년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무슨, 아까 제가 젊은 요소라고 봤잖아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납니다. 그 성모당의 주차장 뒤편에, 지금 거기서 아주 허름한 그 집에서 남산동에서 태어났고, 정확하게 남산동과 계산동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뭐 예전에 다 뭐 그러셨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 미싱 재단을 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성문시장 근처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서울로 가죠. 서울로 가서 이제 동대문에서 시다부터 해서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전태일이 지금 남산동에 있는 그 생거지 터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서 청옥 공민고등학교를 다녀요. 공민학교. 저는 공민학교를 잘 모르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명덕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거기서 걸어서 가면 한 5분 정도, 5분, 뭐 성인이 걸으면 한 10분, 5분 10분 정도 하면 걸어서 가는데, 전태일 열사가 일기장에 보면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 전태삼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학교 친구들과 만나던 그때. 물론 국민학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갖는 학교죠. 그러니까 제 나이대로 간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가난하고 뭐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만 함께 배웠던 학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양반이 이제 서울로 가죠. 서울로 가서 동대문에서 동대문 청계천 그 시장, 평화시장에서 이제 그 노동을 하다가 나이 22살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이제 분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다시 대구에 한번 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죽기 일주일 전에 대구에 다시 한번 오는데, 대구에 와서 뭘 하느냐 하면, 그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만나러 옵니다. 짝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러 와가지고, 그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저는 그게 저는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 가서 이제 분신을 하죠. 이분이 이렇게 보면, 야,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까로 보면 젊은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할까? 우리 이제 박정희를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자는 게 분명히 성과가 있는 분인데, 저는 근대화라고 하는 게 전태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대화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내가 자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예전에는 신민이잖아요. 조선 시대 때는 다 왕거잖아요. 왕거. 이 나라가, 이 조선반도가, 한반도가 다 왕의 것인데, 근대화의 핵심은 개인이 자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에 그 첫 번째 근본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일을 해고 내가 땀 흘려 일을 한 걸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립의 첫 번째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는 거.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안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이 양반이라고요. 굉장히 난 혁명적인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첫 번째가 전태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양반이 정말 근대화의 아버지고, 더 나아가서 근데 이런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태일 22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하루에 18시간씩 노동해가지고 잠안 오는 약 먹고 그거 지금 돈도 진짜 최저임금도 제대로 뭐 최저임금 개념도 없는데 거기 그 돈 아껴가지고 막 풀빵 사주고 그 16, 17, 15살짜리 애들 여자애들 풀빵 사주고 뭐 그렇게 나눴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인생에 딱 3번인데 대구가 태어났고 학교 다녔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왔고, 근데 그 3번이 다 즐거웠어요. 여기서 기록을 보면 대구가 너무 좋았던 곳이야. 전태일 인생에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년 문화의 시작을 이 사람으로 나는 봐야 되고, 그 지역이 대구가 아니냐. 역사적인 도시다 여기가. 그래서 이 청년 문화의 시작으로 봐도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기에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저는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청년의 시각으로, 이 청년의 어떤 문화의 시각으로 전태일을 다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너무 어떤 강성적인 노동 뭐 이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문화적인 어떤 해석으로서도 전태일을 우리 대구에서 좀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태일 열사가 올해 이제 50주기거든요. 이제 분신을 한 지 50주기인데,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지금 살았던 생거지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남산동에.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완료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제 매입했는 문패 달기 행사를 합니다. 요 11월 13일 날 이제 기일인데 11월 12일 날 이제 문패 다는 걸 했고, 그것도 어디 뭐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뭐 다 10,000원, 20,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매입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거기 조직에 그 만든 이제 전태일의 친구들이라는 조직에 뭐 조금의 이제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뭐 하여간 70년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세대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시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태일 열사로부터 이 청년 문화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년 문화에 이때 이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뭐 이때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의 세대죠.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70년대는 처음으로 통기타와 생맥주 그리고 청바지 이 세 개를 안 하면 뭐 간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했던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 문화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분들이죠. 세시봉으로 켜려지는 뭐 조영남, 송창식, 뭐 김세환, 윤영주, 이장희 뭐 등등등등, 그리고 DJ했던 이종환 같은 사람들, 기억 다 나시죠? 라디오 예전에 뭐 이런 분들이
이 문화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김민기, 양희은, 뭐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당대 거장들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청계천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나이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고, 이쪽 한편에서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낭만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질적인 것들이 시작하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5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 낳았고 그 전에 이 사람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혹은 일제강점기 시제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혹은 해방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청년이 된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228 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228 운동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냐를 따지고 보면 그 세대들이 4.19 세대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들었던 세대예요. 예,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그 전 세대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처음으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고등학교 때 막 의롭게 나온 겁니다. 그런 우리 선배님들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뽑고 뭐 우리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뽑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를 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때 주요 문화가 이전에 이제 그 40년대 때 우리 이제 해방 전 그리고 한국 전쟁 후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크게 나뉘는데, 지금은 트로트, 우리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좋아하시죠? 임영웅 뭐 우리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때, 그러니까 그 1945년 이전만 하더라도 트로트는 굉장히 엘리트 음악이었습니다. 민중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 음악들이, 그러니까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즐기던 음악이었는데, 1950년 이제 지나고 나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음악들 포크 음악, 그리고 락 음악, 이런 거 신중현 이런 사람들 다 이때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포크와 락과 같은 서구 문화들이 이때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청년들 지금 뭐 우리 BTS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때 이 청년들한테 포크 음악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트로트 음악과는 다르게 감성에 젖어들었고, 이 사람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문화들이 어떻게 보급이 되냐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이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때 우리나라 컬러 TV가 만들어지는데 쭉 보급이 되는데, 이 70년대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TV와 라디오가. 그래서 오른쪽에 혹시 아십니까? 얼굴? 박원웅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박원웅. 기억 안 나세요? 라디오 DJ인데 유명한 라디오 DJ 박원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TV가 이렇게 다 끼었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다 끼었었던. 그러니까 이런 TV들이 도시는 그래도 뭐 조금 있는 집에 있었고,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님 집에 한 대씩 있어가지고 뭐 축구 경기하고 기밀 뭐 레슬링 하면 다 하고 보고, 뭐 여로 뭐 이런 거 드라마 하면 그거 보러 다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TV와 소위 말하는 이제 미디어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거기에 저런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한 거죠. 그리고 70년대 때 제일 유명했던 남진 나훈아가 이때, 한켠에는 이게 주류 문화는 남진 나훈아를 중심으로 해서 트롯 문화가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저렇게 통기타와 생맥주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같이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들을 함께 했던, 공존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70년대입니다. 대구에서는 어땠냐? 대구에서는 이제 70년대 그냥 어땠냐? 지금도 이제 있는 대구 YMCA가 이제 100년이 되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도 이때 거의 계실 겁니다.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싱얼롱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싱얼롱이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기타를 통해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예요. 예전에 포크 댄스 이런 거
추구했던. 그러니까 이게 남녀들이 청년들이 모이고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종교 시민 단체들 YMCA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오래된 NGO 중에 하나니까 이런 곳에 가서 청년들이 만남도 하고 여기서 진짜 책도 나눠 읽고 어떤 뭐 사랑도 꽃 피우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거기에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싱얼롱 Y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YMCA는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좀 함양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었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공연문화 동아리들이 탄생이 되는데 뭐 67년에 경북대에서 극예술연구화가 만들어지고 68년에는 경남대 천마극단이 만들어지고요. 72년에는 계명대 극예술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어떤 극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동아리들은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대구에 굉장히 그 여기 출신들의 핵심적인 문화의 어떤 기관의 대표들 혹은 지역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80년대 넘어오겠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제 얘기는 굉장히 그냥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다. 객관적이지는 그게 못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뿌리를 좀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다가 제 나름의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청년 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이게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자료를 못 찾을 저도 정도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제 얘기가 아니라서 저도 막 좀 어디에서부터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는 아니라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자,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제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려 저는 뭐 요렇죠. 잘 아시죠. 이제 12.12 나고 이제 박종철이 턱하니까 억하고 죽었다. 87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87년 이제 6월에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이라고 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체류탄 맞아가지고 이때부터 87년 6월에 확 일어나서 6.29 선언이란 게 일어나게 되고 87년 그해 12월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되는 과정이죠. 이게 80년대죠. 그리고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물결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화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사회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위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위를 이끌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를 해서 뭐 풍물이나 탈춤과 같은 부분들이 막 이렇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대학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의 문화들은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들이었습니다. 서구적인 문화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게 이제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 대학 축제로 만들어지는데요. 예전에 대학 축제,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대학 축제라고 하면 그냥 쌍쌍 파티 수준이에요. 쌍쌍 파티 수준. 그러니까 제가 쌍쌍 파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세대거든요. 70년대 때 대학을 다닌 세대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쌍쌍 파티의 파트너였는데 그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다가 뭐 어디 데모한다고 나갔는데 체류탄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쓰러졌는데 그 눈 닦아주던 사람이 김정숙 여사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맞았고 결혼했다는 게 그 사람들 러브 스토리잖아요. 되게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인데 그 분들이 문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파트너 그 과에서 뭐 이렇게 그 뭐 법대고 음대니까 뭐 이렇게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쌍쌍 파티 수준이었는데
처음으로 대학교에서는 이 80년대 대학에서는 그러면 이 문화들을 우리의 것을 좀 찾아보는 문화들이 굉장히 열풍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져왔던 게 풍물 그리고 탈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탈춤이라고 하는 것이 탈을 쓰고 익명성이 보장된 데서 양반들을 막 풍자하고 괴롭히고 막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80년대의 문화들은 어떤 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물놀이가 되게 전통 문화 같지 않습니까? 사물놀이 우리나라 처음 나온 게 1980년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풍물이에요. 농악이었는데 이거를 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처음 보여줬던 게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중반입니다. 김독수, 이광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여줬던 게 1980년대 중반이고 이런 것들을 대학가들이 직접 막 수입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을 하고 대동제라고 하는 말을 이때부터 처음 합니다. 지금 모든 대학교들이 다 대동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대동제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학 축제는 굉장히 소규모의 자기들끼리의 그냥 파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 대학이 확 나와서 대학 어떤 운동장이나 앞에 거리나 이렇게 나와서 정말 크게 한 판을 놀아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대동제. 입니다. 그래서 큰 대차에 함께 동자 써가지고 이런 축제들이 이제 이때부터 대학 축제들이 막 크게 지금과 같은 규모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1980년대입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문화운동단체들이 결성이 되는데요. 84년에 우리문화연구회 90년대 예술마당성 또 94년에 이제 대구민예총 이게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문화 운동 단체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어떤 우리 민족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들을 좀 민중 문화들을 발굴해내고 계속해서 전통을 이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그 대학을 졸업했던 80년대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러한 문화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문화들을 이어가는 기회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80년대부터 그림이 때깔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컬러 TV가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흑백 TV 7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TV 시절을 하다가 81년 초인가 80년 후반인가 하여튼 그때 81년 1월 1일일 겁니다. 81년 정확하게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전두환 시대죠.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컬러 TV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이제 컬러 TV로 총천연색 TV로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UHD, HD에서 UHD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이라는 게 또 막 엄청나게 변화를 했는데 컬러 TV 시대가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미적 기준이라든가 가수들도 되게 잘 보이는 시대들이 오게 된 거죠.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때 그때 이제 솔로 데뷔를 하거든요. 81년, 82년 요때. 그래서 뮤직비디오라는 것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라디오 그리고 워크맨. 요거 혹시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워크맨이라는 거. 워크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니사에서 나왔던 테이프를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테이프를 잘 몰라요. LP도 잘 모르고 CD도 모릅니다. 요즘 20대 초반 애들은 CD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CD도 잘 모르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넣어서 휴대를 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누르면 음악들이 딱 나오는. 그리고 라디오도 굉장히 예전에는 전축이 크게 막 있었는데 소규모 트랜지스터 혹은 소규모 이렇게 라디오들이 들고 다니면서 휴대를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3S 정책을 펼치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2.12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그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82년에 개막을 했죠. 그리고 83년에 프로축구가 개막을 합니다. 그 82년에 개막식의 첫 시구자가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때 파격적으로 에로 영화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무슨 시리즈, 부인 시리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대구에도 여기 제1 개봉관 말고 뭐 저 대구극장, 한일극장, 뭐 만경관, 아세아극장 이런 데 말고 고 교동이나 그 향촌동 이쪽 근처에 보면 이개봉관 같은 곳에 동시상영하던 그런 곳들은 이런 에마 부인 뭐 이런 시리즈들이 이렇게 걸렸었고 최고의 성과는 이거였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 어떤 80년대의 그 시절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 그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자극하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전두환 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성공한 정책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나름의 성과가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성과도 있었고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서 아마 굉장히 굉장한 성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나 이 올림픽은 엄청난 어떤 평가를 재평가를 또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대구는 어땠냐? 여기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아시겠죠? 예, 대구백화점 앞인데 지금은 여기 이제 무대가 생겼고 여기 이제 80년대 말 풍경인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상상을 못할 그림인데 예전엔 여기 다 차 공이었죠. 그리고 요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한일극장 앞입니다. 한일극장. 네, 지금은 여기가 이게 이 건물 허물어지고 이제 십몇 층짜리 여기 빌딩이 생겨가지고 멀티플렉스로 바뀌었고 여기가 제일서적 기억나세요? 제일서적? 예, 기억나십니까? 제일서적? 예, 지금은 여기 뭘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편의점, 뭐 스타벅스 있고 이랬는데 80년대 때 70년대까지 대구의 주요 상권은 길 건너 동아백화점, 그러니까 교동, 동문동, 현청동,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대구역에서부터 해서 북중앙로가 주요 상권이었는데 대구백화점이 이쪽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대구백화점 쪽으로 상권들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성로 상권 이쪽 상권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년들이 주로 이 대구백화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음악 감상실이나 극장이나 서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시내에서 만나자 이러면 대구 시내에서 만나자 이러면 대백 앞에서 만나든가 제일서적에서 만나든가 한일극장 앞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은 중파 앞에서 애들이 중파 앞에서 만나자 혹은 뭐 저기 뭐 요즘 어디서 주로 만나죠? 중파에서 제일 많이 만나죠. 예, 중앙파출소, 중파를 중앙파출소라 그러거든요. 예, 중파에서 만나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런 것들로 다들 요런 곳에서 만나가지고 뭐 술 마시러 가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러 가고 즐겼던 곳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세 가지 대구백화점, 제일서적, 한일극장 지역 기업이잖아요. 대구 기업. 이게 딴 데가 아니라 대구 기업이죠. 근데 지금 이건 이제 CJ로 갔고요. 제일서적은 없어졌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어떤 지역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대구백화점은 뭐 아직까지 건재합니다만 여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죠. 대구백화점도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게 불과 20년 정도거든요. 2000년도 초반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년 만에 지역의 어떤 경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점이 그냥 하나 이렇게 확 없어지는 거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도
종로에서 만나자는 종로 서점 앞에서 만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내에는 항상 다운타운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서점이 항상 이렇게 센터에 딱 있는데, 대구도 그렇고 지금 전국이 다 대형 서점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 중고 책방도 이제 대형 중고 책방이 거기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시대가 변화를 해서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참 예뻤는데요, 한일극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이렇게 큰 건물보다도 굉장히 예쁜 건물이었는데,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밑에 잘 안 보이십니까? 예, 밑에 이것도 요즘 그 20대 초반 친구들은 잘 몰라요. 공중전화 박스. 그러니까 한일극장에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공중전화 박스 찾아보기가 힘드시죠. 예, 이랬던 시절입니다. 여기 지하도 내려가는, 한일극장 지하도 내려가는 계단이고,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이제 동성로로 대구는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8시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빨리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그냥 빨리 끝낼까요? 빨리 끝낼까요? 그대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옛날 생각 나시지? 사진 보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옛날 생각. 아, 예, 48년생이시구나. 예, 49. 예, 예, 예. 자, 이제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빨리빨리 사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청년들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아이들이 지가 살던 시기라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90년대에는 아마 한창 활동을 하시던 시대이셨을 겁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정말 피크,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시대이셨을 텐데, X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제분들 정도 돼, 70년대 태어난, 60년대 후반, 뭐 70년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X세대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소비, 저는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가 있죠. 처음으로 이제 문민정부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92년도에 김대중 후보를, 당시 후보를 이기고 꺾고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문민정부. 그러니까 군사정부와 다르게, 이 말도 참 제일 재밌습니다. 문민정부.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정부 이름을 문민정부로 지었겠습니까? 문민정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야,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뭐 초기에 막 엄청났잖아요. 뭐 하나회 막 뭐 금융실명제 팍막 하면서 한때 지지율이 90%, 대통령 지지율이 90%, 뭐 북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통령이었고,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서태지가 나와가지고 기억이. 그러면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도대체 뭘 하는 세대인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던 게 바로 X세대입니다. X세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X세대라고 지어집니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가 이제 72년생이거든요.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분 정도 되는 나이가 되겠죠. 서태지의 등장은 대한민국 문화를, 특히 대중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고, 손흥민이 프리미어에서 막 득점왕을 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류현진이가 막, 야, 이게 보면은 진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싶을 정도의 그런 뭐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전 세계 특히 문화 뭐 체육 이런 쪽이 전 세계를 막 호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서 딱 우리나라 문화 대중문화에서 딱 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 소위 말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중문화가 갖춰왔던 이런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건 뭐냐? 뭘 바꿔놓느냐? 서태지가 예전에 음악하는 사람들 혹은 그냥 연예인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그냥 연예인입니다. 그냥 연예인. 딴따라. 근데 서태지는 그게 아니라 여론을 이끌어가는 수준으로 대중문화를 격상시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제스처, 이 사람이 하나를 뭘 하는 거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게 여론을 작동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서태지 나오기 전까지 지금은 SM 들어보셨죠? SM, JYP, YG 들어보셨죠, 그죠? 예, 우리나라 3대 기획사 거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수들은 지금의 그 가수들은 아이돌 가수들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 선수가 내가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냐, LG 트윈스 소속이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방송국 PD가 너 나와 하면 얘 스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엔 그랬다고. MBC, KBS에서 방송에 얘를 쓰면 얘가 스타가 되는 거고 얘는 안 써주면 스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방송국이고 을이 아티스트예요. 서태지가 나오면서 서태지는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서태지가 나오면서. 지금은 기획사에서 BTS가 MBC에서 나와달라 안 나간다고요. BTS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획사가 지금 갑인 거고 방송국이 지금 을인 거잖아요. 거대 미디어가. 이게 바뀐 거죠. 지금 나오나가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그죠? KBS에서 이 정도 해주니까 나오나가 나가는 거예요. 공동 기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방송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한테는 갑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서태지가 나오면서 이 갑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어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브랜드까지 되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노래 잘하면 그냥 그 노래로 그냥 평가를 받은 건데 그게 아니라 패션, 제스처, 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총칭한 브랜드로서 대중 스타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9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이 쫙 끝나고 나서 경기가 쫙 올라갔고 뭐 이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한 때죠. 수성구 개발들이 막 부동산 개발이 막 되고 뭐 드디어 우리가 뭐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OECD 들어가면서 세계화 뭐 선진국 간다 막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90년대 되돌아 보시면. 네. 그래서 왜 X세대 이 세대들이 왜 등장했냐? 아까 70년대 청년 문화라는 게 왜 등장했냐면 이 세대들이 5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 교육을 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세대라 그랬잖아요. 70년대 태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를 고파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다 보릿고개 있으셨잖아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70년대 태생들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기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대 이후로는 산업화가 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고픔에서는 벗어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실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사람들로 대변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 터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쫙 올라가다가 와 이제 막 정말 희망을 벅차오르던 그런 시대를 가다가 IMF를 팡 하고 맞아버리고 자 IMF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시절입니다. 자 90년대 기억나시죠? 지금은 뭐 찾아볼 수가 없는 비디오 테이프 VHS 16mm 아마
집에 그 비디오 하나씩 다 있으셨을 겁니다. 90년대 이게 또 나름의 상징이었죠. 우리 집에 비디오를 샀어. 이건 되게 아버지가 막 뿌듯하게 막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제 비디오 테이프 VHS 일체형 TV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케이블 TV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뭐 채널이 몇백 개 되잖아요. 뭐 어디 IPTV 요군다나 요즘은 OTT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청년들 많이 봅니다. 이런 것까지 막 만들어졌는데 요때 처음으로 케이블 TV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93년인가 4년에 SBS가 생기거든요. SBS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KBS, MBC 두 개만 있었잖아요. KBS 두 개만. 지금은 상상을 못하는 시제죠. KBS, MBC 두 개만 모시다가 SBS 만들어졌을 때 세 개만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케이블 TV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케이블 TV 유선 방송. 저걸 이제 신청해서 돈을 내면 30개의 전문 채널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YTN 뭐 이런 것들이 다 요때 만들어진 방송국들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요 영화 혹시 어르신들 잘 보셨어요? 이게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인데요. 수지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수지하고 이재훈 이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한가인 엄태웅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둘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얘가 얘를 좋아해요. 이재훈이가 이 수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수지도 얘를 좋아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얘가 얘를 하여튼 그 미묘한 그 20살짜리들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뭐를 딱 하느냐 하면은 이어폰에 한 개를 딱 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어폰 이렇게 있다가 이걸 이렇게 한번 들어볼래라고 딱 하는 게 이게 되게 이 어떤 연인 하여튼 그 미묘한 감정에서 되게 친해지게 되는 계기로 요게 사용이 됩니다. 요 오브제가 요 씬이 요래 딱 사용이 되는데 요때 이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라는 곡이 딱 흐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CDP입니다. CDP. 아까 80년대 때 테이프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 되면 CD 시대가 되거든요. CD 시대. CDP인데 자 테이프 VHS와 CDP는 뭐냐면 이거는 대여고 이거는 소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음악은 내가 사는 거였습니다. 그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감상실에 가거나 라디오에 나오는 걸 녹음을 하거나 뭐 이랬었다. 라디오 잘 없었으니까 음악 감상 80년대 때도 음악 감상실이 있었거든요. 90년대 때 그거 싹 없어집니다. 90년대 되면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록 매체들이 보급이 되기 막 대량 생산해 찍어가지고 파니까 그 음악을 내가 소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화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막 복제해서 대여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공유의 시대죠. 지금은 대여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겁니다. 도서관 이 대표적인 케이스. 도서관은 예전에 도서관 다 책 대여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유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공유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고 넷플릭스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좀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 2000년대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0년대는 대여와 소유의 시대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을 음반을 사셨고 다 음반을 샀어요. 내가 들었고 그리고 저런 그 책 대여점 기억나세요? 집에 뭐 깨비 책방 이런 거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90년대 때. 다 책 그런 식으로 빌려 보셨다고. 근데 지금 스마트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 다 공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플랫폼이 바뀌었다고요. 예. 불과 20년 전도 아니고 10몇 년 전입니다. 이게 20여 년 전입니다. 이게 요런 있던 시대들입니다. 대여와 소유가 가능했다. 그래서 김건모가 음반을 250만 장을 팔거든요. 250만 장. 지금 BTS가 전 세계 판매량이 그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김건모가 핑계 뭐 잘못된 만남 이런 거 음반 2집 3집 요게 다 200만 장이 넘습니다.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어마어마.
당시만 뭐 누가 나왔다라고 하면 100만 장 뭐 이게 그냥 나는데 지금은 뭐 1000장, 2000장도 잘 못 팝니다. 왜냐하면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그냥 스트리밍해서 듣잖아요 지금. 그냥 공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나눠서 듣는 거죠. 그냥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그 플랫폼에 그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걸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갖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같이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미디어의 문화에 있어서는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문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그 미디어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변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대여의 소유와의 문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때부터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공간들. 그러니까 이전의 문화 공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물론 뭐 그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단체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청년들이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밝은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소위 말하는 좀 동네에서 좀 문화적으로 논다. 이런 사람, 이런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어디냐면은 관음사 골목이 어디냐면 삼덕소방서, 삼덕성당 아시죠? 예, 거기에 건너편 골목. 거기에서부터 경대병원 응급실 가는 곳까지. 거기에 LP바들이 한두 개씩 막 생겨요. 조그마한. 손님 뭐 한 5-6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거기에서 이제 LP 뭐 팔기도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거기에 뭐 이 미술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하는 살롱 문화입니다. 살롱 문화. 이게 뭐 이게 19세기 후 뭐 이렇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집에서 혹은 어떻게 방에서 살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던 그걸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뭐 클래식 하는 사람들 막 불러가 쇼팽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막 피아노 치고 한 거예요. 거기 그 뭐 부인들이 불러가지고 막 하여튼 뭐 그랬던 것이 이제 90년대 우리나라로 치면 요런 이제 되게 침침해 보이는데 되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클럽 이렇게 바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구 최초 클럽인 헤비가 요때 96년에 생겨납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면 밴드들, 락 밴드들이나 혹은 뭐 포크 하는 음악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뭐 자신이 만들었던 곡을 팬들한테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함께 그러니까 음악을 또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헤비는 이제 25년 정도가 된 클럽인데 인디공업사 사무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제가 여기 건물에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서울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음악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극장들도 이때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극단을 하고 있는 소극장들이 저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극장들도 막 생겨나고 그리고 그걸 다 넘어서 가지고 아예 기능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들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문화들은 이때부터 90년대 한 중후반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화 공간들이 하나 둘씩 특히 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도심인데 약간 벗어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 자신들이끼리 뭐 어떤 소통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친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작품을 논하기도 하고 뭐 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200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새천년 새청년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2000년대의 사건은 한 3가지가 되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법원의 거리. 예, 우리 혹시 가셨어요 이때? 못 가셨어요? 가셨어요?
모모대그리 하셨을 때 요중에 어디 계시겠네요. 그랜드 호텔 아닙니까 여기? 예, 지금 그랜드 호텔이고 여기 이제 애플 뭐 지금은 여기 고층 빌딩들 다 서가지고 삼성증권 여기 섰고 여기도 이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이제 막 섰고 막 이랬던 모모대그리 지금 보면 와 이게 가능했을까 싶잖아요. 이게 20년 전 네, 야 이게 가능했나 싶은데 이랬었죠.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2002년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바깥에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요만한 TV를 같이 이렇게 내부반에서 보면서 와 좋아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휴가 갔다 온 후임이 바깥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큰 난리가 났대. 자기 너무 재밌대 막. 그래서 저도 그때 휴가를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천추의 한입니다. 2002년에 거리에 제가 못 있어봤던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한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범원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은 제가 뭐 축구를 뭐 그걸 오늘 하는 게 문화적인 해석을 계속 해드리니까 문화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문화적으로 재해석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공간은 이전까지는 항상 투쟁과 무언가 아주 그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리에 사람이 모이면 예전에 무서워했잖아요.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5.18이 그랬고 4.19가 그랬고 그리고 87년 6월이 그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리에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엄청나게 뒤집히는 거기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2002년이 되면 거리에 사람이 모이면 즐거운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화계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02년입니다. 지금은 우리 버스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버스킹? 지금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저는 200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버스킹을 저 책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흔한 용어가 아니었다. 이 대중 용어가 아니라고요. 이제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냥 그때만 해도. 문화 예술 책을 보면 거기에 버스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 이렇게 버스커 거리 공연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스킹하면 어디서 들어보신 용어가 됐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이 사건 때문입니다. 2002년 거리에 사람이 모이니까 재밌더라. 동성로가 이랬잖아요. 자동차가 있었던 거. 지금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 시민들 난리 날 겁니다. 그때는 이게 당연했던데 지금은 여기에 무대를 깔고 여기서 어떤 문화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던 것이 바로 2002년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옆에 얘가 배우가 이나영이거든요. 이나영 아시죠? 이나영이 20대 초반의 모습인데 한국통신 지금은 KT가 됐죠. 한국통신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메가패스라고 해가지고 ADSL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때부터 깔리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때부터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랜으로도 잘 안 쓰시죠. 다 LTE나 5G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5G까지 왔잖아요.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무선 통신도 이때부터 개발이 되고 인터넷망이 전체적으로 깔리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터넷 광역망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의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 공간은 그 동네 혹은 그 대학 혹은 그 지역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해요. 혹은 내가 뭐 풍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꽹과리를 배우려면 그 풍물 동아리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죠? 혹은 내가 거기 뭐 어디 그 선생님을 찾아서 갔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시대가 되면 내가 만약에 음악을 내가 기타를 친다 이러면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자 밴드 할 사람 4명 모여. 그러면 전국에 모이는 거예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들이 놓을 수 있는 판이 공간에 대한 이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것을 기술을 잘 활용만 하면 이게 지금 뭐 전 세계로 지금 뭐 그러니까 BTS가
BTS가 계속 나오는데 BTS가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다들 이러한 형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렇게 청년들이 만나기 시작한다. 카페, 지금 뭐 인터넷 카페, 다음 카페도 이때 생겨나기 시작하고, 카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람을 모이는 공간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아까 여기는 진짜 앞에 보셨던 90년대에는 정말 그 바에 가든지 그 카페에 가야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했다.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인터넷 광역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권위주의라는 것이 많이 우리나라 좀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을 가지고 막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 권력도 시민 권력의 위에 있지 않고 시민들이 훨씬 더 큰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곳이고 여기에서 뭐 자유롭게 아주 막 이야기하고 놀더라도 내가 아무런 제약이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던 그런 때가 바로 2000년입니다. 새 천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말씀드렸듯이 거리의 문화를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초반에. 이게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아카데미 극장 앞이거든요. 이게 제가 매년 기획하고 있는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인데요. 매 지구의 날인데 이때가 되면 이 대구시 4차선을 막고 대구시 지금 2차선이구나. 반월당부터 대구역까지 1.2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 혹은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루 동안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2000년대가 되면. 거리라고 하는 공간이 항상 차가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모이면 되게 무서운 공간이었는데 이 도로나 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서 소통하고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밤에 캠핑했던 데거든요. 여기가 YMCA 있는 곳이에요. 반월당이고 이쪽이. 여기서 하루 동안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길을 막아놔놓고 여기서 캠핑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뭐 밴드 하는 친구들이 와서 막 놀고 아카데미 극장 앞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를 걸어 다녀 보니까 도심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 건물은 대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2층 양옥집이래. 이 도로는 이 거리의 이름은 진골목인데 길다라는 뜻이래. 이 동네는 여기는 여기는 이상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래. 여기는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들이 막 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 둘씩 발굴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학 Y에 있었던 대학 YMCA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 일들을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골목 투어 코스로 만들어 버리죠. 그게 지금 잘 알고 계신 근대 골목 투어로 이어지게 돼요. 이것들 다 청년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딴 사람들이 했었던 게 아니고. 대구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고 이러한 일들도 같이 있고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하던 때가 바로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화된 그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일 아마 다음 주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입니까? 예. 내일 이제 5호 극장 가실 텐데 5호 극장은 좌석이 55개라서 5호 극장이거든요. 55석이 있어서 5호 극장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혹은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를 전용으로 트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나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좀 작은 자본이지만 이 감독의 어떤 그런 예술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트는 곳이 바로 이 5호 극장.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또 근처에 동성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매니아틱하고 대중적이진 않지만 꼭 있어야 될. 봉준호 감독도 독립영화 감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본 거고.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들 혹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작가들, 그런 예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는 공간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호 극장 혹시 가보시면
홀에 가보실 수 있는데 그 번호에 그 자리에 번호가 다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 제 53번이 인디 053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5극장이 이 극장을 만들 때 시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이밍 스폰서죠. 네, 네이밍 마케팅을 했는데 요 자석을 한 개 사면 그 자석에 이름을 새겨줬었습니다. 그래서 53번이 저희가 산 번호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하나를 샀는데 제가 인디 053이라고 53번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제가 대구시내 곳곳에 제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상영을 하는 그런 뭐 대규모 멀티플렉스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조금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2000년대부터 이런 공간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대한공간 싹이라고 하는 여기 수성교 수성 1가 거의 수성 4가군요. 수성 4가인데 수성교 딱 지나자마자 만월동에서 수성교 오다 보면 이렇게 지하에 그 청년 작가들 주로 청년 작가들이 아주 큰 뭐 대구미술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대안적이고 좀 기괴하기도 하고 조금은 이렇게 청년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 그러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이 공간은 대명동 계명대학교 앞에 있었는데 이 공간 없어졌어요. 결국 이제 못 버티고 이제 없어졌는데 작은 공간 이소라고 여기는 24시간 무인 갤러리였습니다. 무인 갤러리. 재밌죠? 갤러리가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작품이 사라져도 책임을 안 집니다. 갤러리에서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예. 작가도 자유롭고 공간 운영하는 사람도 자유롭고 이런 곳에서 마음껏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작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누구 지원해주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뭐 시나 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도 안 했거든요. 다 그냥 저기 청년들이 그냥 자기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명 공연문화거리가 내일 혹시 여기도 가시나요? 음악 창작소는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대명문화공연거리 여기가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대명 3동 지금 계명 내거리 남산동 건너편에 있는 그 옆에 이렇게 한 열 몇 개 되는 30 몇 개 되는 단체가 있고 열 몇 개 되는 극장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007년부터 소극장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대명문화공연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연장 밀집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예, 그냥 어디 뭐 누가 뭐 만들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둘씩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야기나 자신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독립출판 서점도 만들어집니다. 독립출판 서점이라고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출판사를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큰 출판사에서 회사에서 작가를 보다 컨택을 하죠. 이런 책 혹은 이런 방향을 만들며 작가가 이렇게 쓰면 이 큰 출판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독립 출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책을 만들든지 뭐 1인 출판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누구의 어떤 구속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책에 담아가지고 그냥 내 소비자들한테 파는 그런 거거든요. 그 독립
독립 아까 저도 인디 독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인디 음악, 뭐 독립 영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는 누구의 어떤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팬들에게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도 하는 곳이고 그 책방들이 이 더 폴락이 이제 대구의 1호 책방인데 대구 1호 이제 독립 출판 서점 책방인데 이렇게 막 군데 생겨납니다. 이게 대구에도 한 10개 정도 가까이 생겨나 가지고 얘네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대책 마련이라고. 대구의 책방 대구의 책방 네트워크 이름이 대구의 책 뭐 이래 가지고 대책 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여기에 이제 또 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뭐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뭐 책을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클래스도 열고 글쓰기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뭐 다양한 또 디자인이나 어떤 미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도 여기에서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수성구에 있죠. 물레책방. 이게 헌책방인데 예전에 헌책방은 뭐 시청이나 우리 동인동 시청 옆이나 뭐 대구역 밑에 헌책방 골목 그냥 남산동 헌책방 이런데 남문동이죠. 남문시장 옆에 남산동 헌책방 가보시면 그냥 책 사는 곳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헌책들 그냥 쌓아놓고 그냥 파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책을 매개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융합도서관이 이렇게 클래스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프로그램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뭐 문화신문 이건 문화 잡지였어요. 잡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빅라인 고고 클럽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대구의 인디 음악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이런 조직들이 또 생겨납니다. 또 대구 춤판 지금 비보이들인데요. 비보이들인데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거리에서 비보이들이 공연을 엽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출신들이 세계 뭐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뭐 세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입상하고 여기 또 심사위원으로 가기도 하고 힙합 트레인 뭐 이 대구 출신들의 어떤 래퍼가 하나 만든 또 브랜드 공연인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가 로데오 거리라고요. 동성로에 클럽이 되게 많은 요즘 뭐 헬로윈데이 지금 요새 뭐 들어보셨죠? 그 헬로윈데이 때 클럽에 뭐 지금 뭐 코로나가 또 재창궐되는 게 아니냐 이태원 클럽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클럽들이 대구의 로데오 거리를 통해서 혹은 이 썰파 골목이라고 해서 이 썰스데이 파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동성로에 삼덕성당 뒤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반월당까지 일대 클럽들이 있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한 2시 정도에 가보시면 여기 과연 대구 맞나?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가보시면 이 대구의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구나를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쭉 보셨는데 정말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영화, 출판, 미술, 음악, 뭐 술 먹고 노는 거, 춤추는 거 이게 하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구성하는 젊은 요소의 모든 것이 청년 문화다 그랬잖아요. 2000년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만큼 자유롭게 우리 대구에서도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폭과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시작이 됩니다. 자, 201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2010년대가 되면 처음으로 청년이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 문제잖아요. 청년 문제. 청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청년 문제가 들어옵니다. 일자리, 주거, 뭐 지금 청년 유출, 청년 인구 유출. 지금이 청년들이 막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는 뭐 그 90년대 정도만 해도 청년들 이러면 막 X세대 막 미래를 바꿀 것 같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80년대 같으면은 뭐 대학가요제 이런 거 하면은 막 어떤 진짜 세상을 정말 어떤 미래 세대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청년 이러면 되게 문제화된 이슈로 뉴스에 왔다 갔다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청년 정책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 기본법이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청년에 대한 법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청년 기본법까지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M4 세대 청년을 연애, 결혼, 출산, 뭐 직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 다 포기하는 M4라고 하는 게 그냥 인생을 뭐 어떤 희망을 포기하는 이런 걸로 청년들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고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세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죠? 하나는 굉장히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한 세대인데 그 이면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자신의 어떤 모든 미래를 포기하는 세대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 지금 특히 이제 90년도 이후의 태생들입니다. 90년도 이후의 태생들이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대들을 그러니까 2000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던 그런 세대라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제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네요. 대구광역시청에 청년 정책과가 있어요. 과 하나로. 예, 청년 정책과가 하나 있고 이 청년 정책과에서 대구에 있는 청년 정책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대구 청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여기에 대구 그 중앙로에 옛날 민들레 영토 지금 그 중앙 시네마 건너편 건물에 청년 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해보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지역의 정책을 만드는 뭐 혹은 도시재생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뭐 어떤 우리 어떤 세대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담당을 하는 정책을 만드는 파트너로서 청년들이 어떻게 또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주거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어떤 청년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정책의 주체로서도 청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레온 기억나시죠, 그죠? 에레온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레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뿅 해가지고 이게 노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웨어를 이렇게 뒤집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요게 앞에서 보셨듯이 말을 좀 바꾸면 W만 옆으로 딱 가면 이게 now and here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라는 뜻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 40년 주기에 청년 문화를 뭐 그때 있었던 사건 전국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거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문화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였는지는 다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싱얼롱을 했었고 80년대 대학가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90년대에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고 2000년대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문화를 현재를 굉장히 살찌우게 했고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게 뭐 조건이 막 우리가 뭐가 있고 아주 막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 대단한 어떤 것을 한 게 대단한 어떤 무언가 때문에 그런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했을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로 가게 된 곳이고 그게 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성장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노웨어라고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멋있는 얘기인데 이런 멋있는 얘기들은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양반이 이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버틀러의 사례를 들면서 노예어지만 그것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역이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용학도서관에 이 책이 있을 겁니다. 차이와 반복. 두께가 이만한데요. 정말 잠안 오실 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잠안 오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저는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도시는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청년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계속 청년들이 지옥이 되고 있어서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울하잖아요. 막 청년들 얘기는 계속 문제로만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구라고 하는 곳은 대구 청년들의 놀이터였으면 좋겠고 그 흔히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전태일이가 나보다 한 살 많고 또 똑같은 세대 정말 내 일기장을 옛날 대비 보는 그 느낌을 받고 감동 가슴이 들리네요. 들리는데 지금까지 비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전태일이는 누군가 목적의식이 있는 패거리가 전태일이가 다소 다혈질이니까 기름 붓고 껐다 이렇게만 대충 그냥 육감적인 감 하도 가짜 시대에 저희들은 성장했으니까 발표되어지는 뉴스와 팩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 그렇게 성장을 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쪽이 종이다라고 바로 말해도 소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 있었는데 조금 노골적이고 실체적인 우리 지방 사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실감이 와 닿네요. 재미있게 시간 간 줄 모르게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 크게 질문은 아니고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그 문화 공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이래 숫자가 수적으로 많으면은 그 운영상 좀 이래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솔직하게 이제 힘들고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저기에 저는 이제 성과라는 게 우리 선생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한 250만 되는 정말 이 큰 도시인데 큰 도시가 굉장히 다양화되면 도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화되면 될수록 저는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큰 공간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구청장님이 대구시에 계실 때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대구예술발전소, 그 옛날 KTNG 전매청이 있었던 거기 좋은 공간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또 청장님 계실 때가 아마 대구미술관도 우리 청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일 겁니다. 만들었었고 대구 콘서트하우스라고 시민회관 지금 클래식 전용극장 엄청나게 좋은 공간입니다. 이런 일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정도 수준의 대구 정도 수준의 도시라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용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문화적인 도시에 산다 혹은 내 인생이 되게 문화적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걸어서 우리 걸어서 한 10분 만에 이렇게 다 오는 주민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공연 보실 때 티켓 끊어서 가시고 그게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거리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라도 한 장 들고 가시고 그게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이런 데 또 많이 와주시고 강연할 용학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자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